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당에 관한 것입니다. 혈당이 우리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이어트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또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것,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20만 명을 진로하여 밝혀낸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감수자이신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식사법은 온통 오류투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제대로 됐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약간의 견해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전 책들과 함께 비교를 해볼 때.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근간을 잘 살펴보면 또 맥락이 또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중요한 근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선 또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선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 말고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들 굉장히 많죠. 더 놀라운 것은 고지혈증 환자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대사증후군이 연령대가 아주 많이 낮춰졌죠.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들 중에는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보다 탄수화물 중독 상태인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고지혈증 치료 식단은 탄수화물, 특히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고지방 식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일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다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은 분명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 다량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저자는 당뇨병 전문으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이 많은데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뇌질환, 암이나 치매 등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의 그 치료에만 전념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볼 때 똑같이 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80세나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퇴직에 이를 쯤 목숨이 오가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전후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 하류층이라고 합니다. 그 격차를 40대에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인 사이의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어김없이 매일 먹는 식사라고 하는 거죠. 매일 먹는 식사.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직장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매출 수치나 인맥이 아니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올바른 영향을 주입하느냐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고급차도 불순물 투성인 수상쩍은 휘발유를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자기 몸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오류투성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건강 격차를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혈당치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의 90%는 혈당치이다. 인간의 몸은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형태를 바꾼 영양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흡수되어 신체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먹은 것이 그대로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거치면서 구성이 바뀌어 다양한 물질로 합성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을 생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생화학은 생명 현상, 다시 말해
인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제가 결국 그동안 다뤘던 영상들이 다 이 인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공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같이 열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인간은 과거와 비교해 변함없는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뇌라는 거죠. 이런 인체의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식사법은 본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식사법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이 현대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장 큰 문제, 바로 그것이 씹을 필요 없는 탄수화물 음식, 그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많은 직장인이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많은 현대인이 매일같이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몸무게가 서서히 늘더니 도통 줄지 않는 현상이 나고요. 혈압이 높다는 지적을 받게도 됩니다. 쉽게 지치게 되고요. 업무 도중에 졸음이 쏟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러다 보면 업무 성과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상에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혈당치에 있다는 거죠. 직장인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심하는 질병이나 몸의 이상 증상의 90% 이상은 혈당치 문제라는 거예요.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현대인 특유의 식사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흔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근데 도대체 무엇이 균형 잡힌 식사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에 좋으라고 했던 일이 비만, 노화, 질병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되기 일쑤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건강도 못 지킨다니까요. 건강하라고 했는데 그게 오류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최신 의학들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선한 과일에서 짜는 오렌지 주스. 정말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죠. 아내들도 자녀나 남편에게 이런 것을 짜내서 주면 정말 뿌듯할 거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굳이 오렌지 주스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예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 것, 영양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 것,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늘 삼가하는 것,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이런 식으로 건강에 아주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은 그야말로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직장인 대다수가 업무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필사적으로 칼로리나 지방을 제한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의학 상식에 비춰볼 때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며 칼로리나 지방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양사나 의사조차 아직도 칼로리 신화를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달리 섭취 열량을 따져 먹는 다이어트보다는 당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채소와 함께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체중 조절법인 것이다.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나 지방 섭취량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이라는 거죠. 다시요.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나 지방 섭취량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는데 우리 체내에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는 그런 식사를 하면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지방이 조금씩 야금야금 축적되는데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영양소는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수십 년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칼로리, 저지방. 그게 최고. 그게 최고 안전.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도 공부를 안 하면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기부여도 하고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면서 퍼즐도 맞춰가고요. 그러면서 실천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게 되고 그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솔루션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급증하면서 성인의 비만율은 26%에서 3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과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줄어드는 데 반해 비만율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같은 기간 미국인의 당류 섭취량과 시리얼,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식사는 바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이라는 거죠.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는 둔해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업무를 완수하는데 내 능력을 더 발휘하는데 건강한 신체는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식사에 신경 쓰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덩달아 업무 성과도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30대 중반 이후에는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30대 중반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 20대에도 굉장히 유혹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도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다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어떤 연료를 넣을지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여기서 건강 격차의 갈림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런 알쏭달쏭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혈당치를 조절하느냐.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식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의 90%는 혈당치라는 건데요. 살이 찌는 원인의 90%도 인슐린이라는 거죠. 체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에 따른 식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식사이고 인체 메커니즘을 따르는 올바른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당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무엇보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비만을 만든다는 건데요.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치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면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살이 찐다는 것, 비만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성도 그렇고 혈당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온갖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되게 한다고 합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고 만다고 합니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욕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기고요.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알아도 자신의 혈당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혈당 관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현대인의 다수가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데요. 버터로 구운 고기를 잔뜩 먹어도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고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살도 찌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작 한 병의 음료수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비만을 초래해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당질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 면류, 과일, 케이크나 과자, 청량음료 등 직장인이 평소에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혈당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음료수들인 거예요. 어떤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올리기 시작해 30분 후에는 정점에 다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캔커피 하나를 마시면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30분 후에는 혈당치가 140 정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롤러코스터처럼 단숨에 또 하강하는 거예요. 혈당치가 극도로 낮은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이때 몸속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들뜨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달달한 걸 먹으면 또 면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기분이 들뜨는 지점, 이런 것을 지복점이라고 한대요. 블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업은 이 기분이 들뜨는 지점, 이 지복점을 굉장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의 몸 입장으로 볼 때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알아차린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당치가 크게 떨어지면 들뜬 기분이 단숨에 가라앉으면서 초조해지거나 토끼나 졸음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는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들뜬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뇌가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매우 심각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독에 빠진 당사자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되는 기관, 그것은 췌장인데요.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뇌인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각종 기관에서 분비되는데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몸의 메커니즘 작용인데 그게 바로 뇌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초조해지거나 무기력을 느끼거나 졸음을 느끼는 등 뇌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가 명령을 내리죠. 나 기분 좋게 좀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뭔가가 다 망가져가는 거죠. 인체의 메커니즘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측면에서도 볼 때 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음식으로 먹은 지방이 그대로 몸에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방은 변으로 배출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지방은 변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강의 격차가 왜 벌어지는지, 건강 상류층보다 건강 하류층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해봤고 그것은 바로 혈당치를 높이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건강을 나빠지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원인의 90%가 혈당치라고 그것에 대해 면밀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란 혈당과 인슐린을 낮추는 식사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혈당치를 바로 올리고 바로 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혈당 스파이크.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우리의 혈당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 이미 원인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솔루션도 눈치를 다 채졌을 거거든요. 당연히 식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이것을 잘 적용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여전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방법 일단 음료는 노노노. 두 번째 당분이 많은 과일을 덜 먹는 것. 줄여가는 것, 먹더라도 액체 상태, 주스 상태로 굳이 만들지 않는 것. 그거는 고혈당으로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 먹는 것,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 위장의 70%만 채우는 것, 너무 많은 폭식, 너무 자주 폭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물을 많이 먹는 것, 물 2리터 정도는 하루에 먹는 거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 2리터 정도 마시는 거는 혈당치를 낮추고 대사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식후 걷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생로병사의 비밀 혈당 스파이크에서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30분 걷는 거하고 식후에 10분이나 20분을 걷는 것, 그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식후 걷기로 10분이나 20분을 걷는 게 훨씬 더 혈당치를 내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치를 낮추는 저탄고지, 또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간헐적 단식, 확실한 공복 상태를 주는 거죠. 또 먹고 자주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른 식사, 균형 잡힌 식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혈당치를 낮추고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소일거리. 평생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라든가 저같이 이렇게 독서라든가 걷기 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일거리들을 정적인 거, 동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들도 기분을 좋게 하고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내리는 쾌락적인 음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뇌를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방법인 거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건강하게 분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햇볕을 쬐면서 걷게 하는 것, 또 숙면을 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질병의 근원에는 설탕이 있다. 질병의 근원에는 설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동안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많은 비만, 질병이 야기된다라고 믿었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지방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었죠. 근데 지방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렇게 나뉘거든요. 지방이라고 다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방이 비만과 질병의 진범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범은 바로 설탕이라는 거죠. 당이라는 거죠.
신장뼈 전문 연구자인 콜로라도 대학 덴버 캠퍼스의 리차드 존슨 박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병을 연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설탕이 있다. 미국인의 비만은 왜 갈수록 가속되는가? 그중 한 요인은 설탕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가 매우 영리한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고. 인간의 뇌는 먹을 필요가 없는 것도 먹고 싶다고 지령을 내리며 그렇게 어긋난 지령을 계속 내리다 보면 결국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뇌의 발달로 번영을 누려온 인류는 어쩌면 뇌가 발달한 탓에 멸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뇌가 발달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도 먹고 싶다고 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어긋난 지령을 계속 내리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거죠. 경제가 급성장해 많은 사람이 쌀이나 면류, 설탕이 등 과자나 음료수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났다. 비만도 함께 늘어난 거죠. 생활습관병, 암,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난 거죠. 요즘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성인병은 말하자면 문면병인데요. 생활습관에는 운동이나 수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식생활의 변화가 우리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을 만들어낸 것이죠.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상지열, 우울증,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궤양성 대장증후군 등등등 이런 질병은 모두 문명적인 식사에 의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달달한 게 땡겨서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찾는 음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음료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커피 음료는 카페에서 파는 갓 내린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음료다. 차원이 완전 다르다라는 건데요. 설탕 덩어리가 녹아있는 액체라는 거죠. 건강에 나쁜 점은 있어도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에 담겨있는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을 보면 200ml, 240ml, 250ml, 300ml 그 안에 한 병당 각설탕이 약 3.5개에서 4.7개에 이르는 분포를 보입니다. 엄청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량음료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청량음료의 한 병당 각설탕이 13.7개, 14.1개, 14.3개, 많게는 24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500ml 또는 800ml짜리를 봤을 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도 6개, 7개, 8개 이런 정도의 분포를 다 보이고 있거든요. 본래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는 약 4.5리터의 혈액이 있대요. 그 안에 함유된 포도당 농도, 혈당치는 공복일 때 90mg per 데시리터라고 합니다. 즉 혈액 속에는 4g 전후의 포도당이 존재하며 그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g으로 충분한데 커피 음료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갑자기 다량의 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혈당치라는 것은 사실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치나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할 뿐 혈당치의 하루 동안의 변화를 조사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그중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이상도 발견된 바 없고 일반적인 당 부하 검사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혈당치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원인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설탕을 과식하는 생활에 있으며 현대의 직장인 다수가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설탕 과식, 이것은 위험한 혈당치의 하루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치를 올리는 식품들, 그러면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분비되는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분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이 또 뚝 떨어지게 되는 그 혈당 스파이크의 상태.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청량음료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반응성 저혈당.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비롯해 졸음, 불안, 두근거림, 의욕부진, 어지럼증, 욕지기, 두통, 초조감, 눈의 따끔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같이 금세 주저앉거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현대인의 모습에 비춰보면 납득할 만한 증상들이라는 거죠.
아, 요즘 졸음이 마구 쏟아져서 큰일이야.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어. 라고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짚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의사들 중에는 저혈당 증상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저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을 내릴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결되지 않으면 이 병원 저 병원, 이과 저과 다니면서 문제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용기에 있는 커피 음료 등등 이런 것들 없으면 난 못 살아. 운동할 때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일할 때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오후 좀 졸릴 때쯤 되면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다 건강하게 하는데 이것만은 못 끊고 이것만은 그냥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게 결국 자신의 몸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료들은 중독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음료에 더 중독되기 쉽다는 거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10대에 이런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30대가 될 무렵에는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고요. 반응성 저혈당은 이런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탄수화물로 치닫을 수가 있는데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빈곤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류는 벼농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 선조는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 하얗게 정제한 음식 따위는 없었다는 거죠. 흰 설탕,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녹였을 뿐인 음료수는 더더욱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음식을 만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인인데요. 거기에는 맛있으니까, 난 이거 좋으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런 잘못된 뇌의 지령뿐 아니라 돈벌이가 되니까라는 기업 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 설탕이 도무지 설탕 같지 않은 모습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케이크, 과자 등등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설탕과 소금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고는 못 먹는 거죠. 정말 제대로 알고 나면 먹을 거가 없어요, 진짜로. 자, 우리는 몸이 나른해지면 설탕이 당기죠. 설탕을 섭취하면 뇌가 맛있다고 느껴요. 행복감이 느껴지고 45분쯤 기분이 들뜹니다. 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죠. 행복. 그 후 다시 몸이 나른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초조해지고요. 다시 설탕이, 그 보이지 않는 설탕, 그 달달한 것들이 맹렬하게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설탕 중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10개의 질문이거든요. 1번. 아침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점심 전에 허기를 느낀다. 예, 아니요. 2번. 정크푸드나 단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예, 아니요. 3번. 식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예, 아니요. 4번.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진다. 예, 아니요. 5번.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야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다. 예, 아니요. 6번. 어쩐지 야식이 당긴다. 예, 아니요. 7번. 과식한 다음에는 나른한 느낌이 든다. 예, 아니요. 8번. 점심을 먹고 나면 지치거나 공복감이 느껴진다. 예, 아니요. 9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을 때가 있다. 예, 아니요. 10번.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것은 몇 개인가요? 0개에서 2개까지는 중독은 아니라고 합니다. 3개에서 4개까지는 가벼운 중독이라고 합니다. 5개에서 7개까지가 중간 수준의 중독이고요. 8개에서 10개까지가 심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공복감이나 만복감을 느끼는 방식, 소화와 흡수와 대사가 이루어지는 구조 등이 처음부터 우리는 완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게끔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인류가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한적으로 먹었던 것들을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먹게 되거든요.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도구의 발달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도구가 발달하면서 뇌의 발달도 같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문명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먹었던 야생의 먹거리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확보되었을 것이라고요. 당시에는 현대보다 훨씬 환경이 가혹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의 식생활은 인류의 타고난 DNA에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정제되게, 더 맛있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습관,
기업의 논리가 합해져 있는 그 습관과 함께 우리는 서서히 뭔가에 중독되어 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자기 합리화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 제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자신을 설득시켜 보자.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교정해가 보자.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식품들, 밥, 빵, 면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온갖 가공된 식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내리는 방법으로서 식후 걷기에 대해서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나올 때 식후 걷기 10분에서 20분 걷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식후의 휴식은 살찌는 지름길이다. 식후의 휴식은 살찌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점심을 먹고 나서 20분간 걷는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또 당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좀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그쵸?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이어트에 좀 더 집중하는 기간 동안, 또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에 좀 더 집중하는 기간 동안, 그런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더 제한하면 좋겠지만 어떤 목표치에 달성하고 나서 유지어터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예전 습관으로 요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정된 습관은 계속 유지하되 때로는 좀 먹어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할 때는 공복 운동이 좋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우리가 아주 늘어지는 거, 또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 나른해져서 앉고 싶은 것, 그러다 보면 또 눕고 싶은 것,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기억하자고요. 식후에는 앉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식후에는 눕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식후에는 무엇을 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혈당을 내리고 위장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소화를 시키는 작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한다. 위에 70% 정도만 채우는 거죠. 약간 부족하다 싶게. 배가 이미 찼는데도 더 먹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먹는 것.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죠. 70% 정도만 차게 우아하게 먹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서 음식을 보면 완전히 폭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등산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 음주 폭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면서 혈당치는 또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혈당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살이 찐다.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 폭식하는 습관, 이거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사실은 살이 찌기 마련이고 안 빠지기 마련이고요. 요요가 오기 마련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운동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운동하고 나서 적정량의 음식만 먹고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 괜찮겠죠. 그것을 좀 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것 좋겠죠. 근데 운동하고 나면 폭식증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운동이 엄청난 과격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스트레칭 또는 밖에서는 걷기 같은 거, 산책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식후에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식후 걷기 10분, 20분, 30분이나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식후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운동이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당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 1시간 중 충분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10분, 그것을 천천히 씹어 30분 동안 먹는다면 천천히 씹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은 시간은 20분이다. 그 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회사 근처를 걸어도 좋고 회사로 돌아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소화를 위해 식후에는 느긋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식후에 움직이지 않고 쉰다면 점점 살이 찌고 말 것이다. 야금야금 점점 살이 찌고 말 것이라는 거죠. 간단한 식후 운동. 10분, 20분, 3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스쿼트나 이런 걸로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에 쌓인 피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것.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하자고요. 식후의 휴식은 살찌는 지름길이다. 식후의 간단한 운동은 혈당을 내리는, 즉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쉽게 살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가 탄수화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살이 찌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그렇더라도 오랫동안 칼로리 신앙을 강요받아 왔던 만큼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이라는 의학 학술지에 실린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빵만 먹었을 때, 버터와 함께 빵을 먹었을 때, 올리브유와 함께 빵을 먹었을 때, 옥수수유와 함께 빵을 먹었을 때의 혈당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거든요. 빵만 먹었을 때는 이렇게 검정색 그래프예요. 굉장히 많이 치솟죠. 그 다음에는 빵과 버터를 먹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파랑색, 진한 파랑색이죠. 빵만 먹었을 때보다는 낫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한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빵과 옥수수유를 같이 먹었을 때 기름이랑 함께 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빵과 올리브유랑 같이 먹었을 때 이것 좀 보세요. 거의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쵸?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낮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굉장히 놀랍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빵이라는 탄수화물만 먹으면 30분 후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해 무엇이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즉,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는 거죠. 특히 올리브유의 효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절대적이죠. 그리고 또 당뇨병 관리라는 의학학술지에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지수, GI 지수라고 하죠.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이런 당지수가 식후 혈당치 상승을 확인하는 지표로 일반인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연구자들은 GI가 높은 식품과 낮은 식품을 각각 불포화 지방산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함께 먹었을 때, 포화 지방산인 버터와 함께 먹었을 때, 저지방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식후 혈당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대요. 조사 결과 GI가 높은 식품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었을 때 식후 혈당치가 크게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37g이라는 제법 많은 양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올리브유를 먹으면 또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걸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또 살이 빠진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빵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지질과 함께 먹을 때 혈당치가 오르지 않았던 거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효과는 절대적이었던 거죠. 이 지질의 효과는 빵뿐 아니라 온갖 탄수화물 식품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파스타를 먹을 경우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올리브유를 함께 가미한 그런 메뉴, 레시피로 만든다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완전 저지방, 완전 저칼로리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올리브유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먹어도 살찌는데 왜 기름까지 같이 먹어 하면서 전 절대 올리브유랑 같이 안 먹었거든요. 와, 진짜 몰랐던 거죠. 그리고 파스타를 할 때에도 저는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거 절대 안 넣거든요. 칼로리 낮추느라. 안 넣었었어요. 저는 정말. 와, 진짜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저는 올리브유나 버터 넣으면 이게 안 굳고 안 달라붙고 끈적끈적하게 안 되니까 그렇게 면을 보존하거나 식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로리를 더 보태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팍팍
팍팍 쳐서 먹어야 되겠네요. 올리브유나 버터 이런 것들을 좀 팍팍 쳐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올리브유가 최강의 기름인 이유가 바로 식후 혈당치를 크게 낮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100% 건강에 좋은 기름이니까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된다는 거죠. 2016년의 연구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식후 혈당치를 50mg per 데시리터 이상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은 1~2큰술인데요. 15에서 30ml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유를 고를 때 고품질로 골라야 하겠고요. 가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제조일로부터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봉을 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지방에 대해서도 나올 때 산화되지 않은 기름, 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올리브유는 액체 기름이면서도 비교적 변성이 되지 않지만 지질은 변성하면 독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지질이 산화되어 생기는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고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식품에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기름으로 조리해 시간이 경과한 음식에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가 탄수화물을 만났을 때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신선한 올리브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